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북한 권력의 상징기관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조직지도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조직지도부, 일명 한간에서는 조직부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당의 인사 담당 부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모든 권력 움직임을 통제하는 감시자이자 조종자, 법원에 기소하는 검찰의 역할과 죄를 정하는 대법원의 역할까지 하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부서가 바로 조직지도부입니다. 북한 당정군의 모든 인사, 조직 운영, 사상 검열, 충성심 평가, 감시 통제와 그 죄가를 검증하는 부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부서인 것입니다. 내각이나 인민보안본부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법 및 안보 관련된 또는 치안 관련된 담당 기구들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북한 실질적인 비밀 첩보들이나 정보들이 존재하는 바, 이들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이력 문건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바로 조직지도부입니다. 북한 인구수도 조직지도부의 자료만이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비밀기관들에 있는 인구수는 조사되지 않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 권력 구조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그림자 권력 혹은 막구 실세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핵심 기능에 대해서 표로 쉽게 보여주겠습니다. 인사관리 및 간부 등령, 다시 말해서 간부를 등록시키고 그를 임명하는 절차까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두 번째 역할로서 사상 검열 및 충성도를 평가하는 부서도 바로 이 조직지도부의 부서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생활을 북한에서는 그 어떤 고위 간부들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감시하고 평가하고 그 하부 조직에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 조직지도부가 하는 겁니다. 특히 반체제, 반당, 반국가 행위, 부정부패, 비리, 모든 것 사생활까지도 조사하고 감시하고 심지어 처벌과 집행까지도 하는 부서 바로 조직지도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정보들이 있고 감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죄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는 분석까지도 모두 조직지도부가 하고 있다는. 역대 조직비서 및 조직지도부장으로서는 대표적으로 김영주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이 있고, 김영주 다음에는 김정일이 했거든요. 김정일이 사망 전까지 바로 조직지도부의 수장으로서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의 지위를 김경희와 김설성이라는 사람한테 넘겨주기 전까지는 한 번도 넘겨준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채용에도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조영원이 조직비서에 있으면서 또 다른 부장이 있다는 전제, 다시 말해서 조직비서와 조직지도부 부장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서로 견제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부당 부문, 전당 부문, 군사 부문, 행정부문 나뉘어져 있는데, 본부당 부문은 결국은 간부 인사 등록과 함께 모든 걸 감시하는 시스템이라는 것. 그 다음에 군 관련된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 같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통수하는 조직이라는 측면을 우리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밑에 조직지도부장이 있고, 그 밑에 제1부장 3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실제로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실직 모든 부서를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래서 각 부서의 책임부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석부부장인데, 그 밑에 각 부서들마다 부부장들이 2~3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 합해서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20명 내지 30명이, 왜냐하면 당 서기실이 한 10여 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0여 명이 북한을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부서들로는 생활지도과, 검열과, 당원 등록과, 간부과, 통복과, 기업과로 나눠졌습니다. 어느 나라 단체나 기업이나 국가나 모든 권력의 파워는 결국은 인사에서 나옵니다. 중앙당 안에 비서국 안에 간부부가 있지만 사실 일반 간부들 선발 및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비서국 대상이 아닙니다. 조직지도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비서국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4년 북한 최고위급 고위급 최고위급 고위소식통을 통해서 북한의 비서국 대상 간부 선발에서
일련의 변화가 있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보고가.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소위 비서국 대상 간부 선발을 위한 지도서의 내용이 4월 중 수정됨. 주요하게는 군부의 기존의 4여단급 간부들, 특수부대들 연대장급까지 조직지도부 군 담당 부서에서 보던 상황을 최근 엄정한 상황상이라는 말은 내가 보기에는 장성택을 염두에 두는 거라고 보는데, 변화에 맞게 대대장 및 대대정치동과 참모장급까지 조직지도부 군 담당 부서에서 취급하게 됨. 이전에는 연대장 이하급 간부 선발은 군총정치국 내 정치부와 간부부에서 취급했었지만 이 권한을 조직지도부로 옮겨오는 것으로 인해 사실 북한 총정치국의 위상이 인민무력부 대열국 정도로 하락하게 된다는 불만이 총정치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함. 다음으로 각국 비서국 대상 간부들 선발 시 과거 부모들의 혁명 투쟁 업적을 중요시하고 그 후대들이 부모들의 대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원칙에서 혁명 가업 수행 능력을 우선시하여 선발하라는 내용으로 고쳐졌으며, 마지막으로 공과대학 출신 간부들 중심으로 간부들을 선발하여 북한 간부들의 전문성 수준을 높이라는 지시로 바뀐 것입니다. 즉 주요 중앙당의 각 부서들은 관련된 간부들을 추천권만 가지고 있지 그 임명권은 조직 지도부에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군수공업부 똑같습니다. 군수공업부 간부들을 자기네가 추천을 할 수 있어요. 2배 또는 3배수로. 나머지는 모두 조직 지도부에 담당 부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군수공업부는 중앙당 조직지도부 제15과 가고 있습니다. 그 15과 과장, 부과장, 담당 지도원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보고서를 만들어서 조직도 부장을 통해 조직비서에 제출되고 조직비서 사인을 통해서 총기소환을 해서 결재될 때 간부가 되는 겁니다. 조직지도부의 이제 그 비서국 대상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앙부서 사무관 간부들, 사무관급 정도의 간부들을 이런 간부들을 다 누가 임명하고 또는 해임하고 할 수 있냐? 조직지도부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사무 일들이 커지면 조직지도부 인원이 많이 커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커지지 않았다는 거고, 그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대량되고 언뜻 보기에는 조직지도부 능력이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뇌물을 받아먹는 선순환 구조가 깨졌다는 측면에서는 약화됐다고 내부에서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2013년 11월) 남편 장성택의 휴청과 함께 김경희의 입지도 점차 좁아질 수밖에 없던 구조로 됐습니다. 김경희는 그때 당시 공식적으로 2014년 10월 8일까지입니다. 정확히 조직지도부장 자리를 형식적으로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성택 처형 직후인 2013년 12월부터는 자리를 비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자리는 김정은의 이복누이 김설성안에 넘어갔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는데, 김경희가 사실은 다시 그만뒀다가 복귀하는 시도를 나타냈습니다. 자의상 타의상 자연스럽게 은퇴를 한 것과 진배 없지만 뭔가 아쉬운 구석이 남아있었다고 그의 최측근들이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실권을 넘겨받은 김설성도 사실은 김경희가 보기에는 탐탁지 않았던 것이기도 했답니다. 어린 김정은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에는 조직비서로서 여전히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실제 김경희의 더 깊은 심중에는 이러한 명목 아래 자기의 원초적인 권력욕이 꿈틀거렸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내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자신의 섭정하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김정은의 장래엔 불명확한 군우를 두리울 수 있는 마쿠스 1세 조카 김설성과의 정면 대결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답니다. 김경희가 제일 먼저 취한 제스처는 격가지 인사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일이었는데, 김설성이 선과 발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격가지 인사인 김순성을 포함해서 김정일 마지막 부인 김옥도 내보냈고, 차남 김정철까지도 해외로 내보내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친했던 자기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영애 당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또 군 총정치국 국장이었던 최영애에게 SOS를 쳤고, 김양권 통전부장에게도 청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한물 건너갔다고 보는 원로 김오국열에까지 자기의 복권 작업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김경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를 두고 결코 가만히 있을 김철성도 아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김경희가 도움을 요청한 측근들이 견제가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시기에 갑자기 최령해와 김양곤이 우리 언론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김양곤은 3월 11일 제13기 최고위원회 대의원 명단에 오르면서 약 2달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최영애 역시 이 시기 강금술까지 나올 정도로 바로 이때 이 둘은 김철성한테 불려가서 사실은 무릎을 꿇고 사실은 자기 죄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히는 자기 잘못 무릎을 꿇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했고 충성을 맹세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실은 김경희가 복권 시도가 사실은 폐쇄되고 김철성은 김경희의 신사적으로 했지만 뼈가 있는 경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고모님, 이젠 어려운 일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푹 쉬십시오. 더 이상 앞에 나서지 말은 처의 통첩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김철성은 그 실권을 청해에 넘겨줬고 이후부터 조직비서지도 부장은 서로 한 사람이 독차지하던 구조가 탈피됐고 특히 이 구조는 현재까지 두 사람이 서로 견제하는, 다시 말해서 조직비서와 조직지도부 부장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장 중요한 조직지도부의 실권을 분리시켜서 하락시켰고 동시에 우리가 앞전에 공개했던 당서기실의 실권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회 방송을 통해서 그야말로 다른 방송들에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